여러분들 벌써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이면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어쨌든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에 야외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기는 다음 주 중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이 시간과 때는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참조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서 간추린 뉴스를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테스트 결과 중앙은행발 디지털 해외 결제 속도가 10초 안팎으로 매우 빨랐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기존의 현물 거래가 결제되기까지는 대략 이틀의 시간이 걸린 것에 비하자면 비약적으로 빨라진 결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처럼 뉴욕 연준이 테스트한 프로젝트의 이름은 프로젝트 시더로 분장 원산 기술이 해외 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 2단계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이 CBDC의 오프라인 구현과 이자 지불, 그리고 환수 방법, 동결과 추심, 국가 간의 송금 등의 다양한 정책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14개 은행 그리고 15개의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기관과 협력을 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역시 중앙은행이 발권하는 빠른 결제 송금 시스템을 채택해서 중앙은행과 손을 잡고 해외 무역 거래를 서로 연결하는 디지털 결제망을 IBM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처럼 빠른 해외 결제 시스템을 앞세워 전 세계 중앙은행 화폐를 빠르게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고, 미친 듯이 빠르게 변화한 세상이 오히려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앙은행 화폐의 발권력만큼 빠르게 성장되고 있는 것이 또한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력이 다름 아닌 반도체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대중 제재가 발표되자마자 중국이 더 강력한 반도체 독자 생산 노드를 타게 된 것이죠.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우는 광둥성 선전시에 설비당 최대 15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의 보조금과 더불어 전기, 물 사용료를 절반 이상으로 깎아주는 파격적인 제안을 통해서 반도체 독자 노선을 중국이 탈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중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독자적 반도체 생산의 포지션을 타고 있는데, 슈퍼컴의 핵심 반도체들을 BSC가 모두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의 선도적인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그를 통해 구현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너무 반도체 하나만의 기술력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즉, 나무를 보다 보면 숲을 보지 못한다라는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이 자국의 반도체를 다방면으로 쓰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즉 그 수준에 맞는 양자 컴퓨터 기술과 AI, 스마트 시티 같은 다방면의 디지털 인프라를 동시적으로 성장시켜야지만 이 모든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간추린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탄생은 개인의 천재적 발상에 의해 탄생된 우연인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비트코인이 계획된 것이라면, 또한 그런 의도로 탄생된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중앙은행의 화폐 역시 우연으로 탄생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하나둘 깨워드릴까 합니다. 이미 과거부터 많이들 보셨겠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표지, 저게 바로 1988년에 발행되었던 이코노미스트 잡지 표지의 모습입니다. 일단 종이화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각국의 법정 화폐들이 불에 타오르는 모습과 함께 피닉스라는 불사조가 이 종이화폐 위에서 10 피닉스 2018이 새겨진 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쪽에는 Get Ready for a World Currency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마치 2018년도를 기점으로 전 세계 각국의 통화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 단일 화폐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표지 가운데의 2018이라는 숫자 로고는 다른 이에 의해 위조된 것이고 원본에는 802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표지의 8026의 의미는 무엇일까? 8026은 미국 사우스 다코타 지역의 동전 위조에 관한 법령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새로운 화폐 주조에 관한 법령에도 사용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동전의 가운데 파이는 파이 모양은 덴마크어로 EU, 즉 유럽 연합이라는 의미와 똑같이 통용 발음이 되는 기호입니다. 그러므로 8026은 영국과 미국 같은 특정 세력의 금융기업들이 합법적인 새로운 위조 지폐를 개발해서 기존의 법적 통화를 붕괴시키고 교란시킨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88년 당시에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 내용을 펼쳐보자면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0년 후에 각 나라의 사람들은 부자든 혹은 가난한 자든 모두 물품을 구매하거나 소비할 경우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동일화된 화폐를 쓰게 될 것이고 그 통화는 다름 아닌 피닉스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상징하는 피닉스라는 새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멸, 불사조라는 의미로 불변의 황금에 빗대어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피닉스의 황금 깃털은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피닉스 코인은 황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코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입니다. 언뜻 우리의 머릿속에 비트코인이 생각나는 이유는 그저 우연일까요? 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단일 통화로 쓰는 그 이유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법정 통화보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코노미스트는 1843년 영국에서 처음 발간이 되었는데 지금도 매년 약 160만 부 정도가 팔리는 유명한 잡지사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잡지사의 지분을 대표적으로 훑어보자면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피아트를 인수한 아그넬리 가문과 로스차일드 가문이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잡지사이기도 합니다. 이 아그넬리 가문은 로스차일드가의 권유로 인해 빌드버그 회의에 참석을 하였고 지금까지 빌드버그 회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명한 가문입니다. 아무튼 메달의 가운데 심볼이 8026을 지니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은 바로 동전과 화폐가 아닌 전혀 새로운 금융 법률 제정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피닉스의 목걸이의 심볼에 새겨져 있는 파이의 의미는 빌드버그 회의에서 나온 새로운 금융법 제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빌드버그를 통해서 중앙은행 체제 금융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도입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중앙은행들이 저들의 휘하에 있는 사금융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돈과 권력에 따라 언제든 금권력은 그 포지션과 영향력을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 개혁기가 찾아올 때마다 언제든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포지션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1988년부터 30년 후에 단일 통화를 예측한 이코노미 칼럼은 이미 엘리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해당 잡지의 그림은 결코 상상이 아닌 일종의 계획적인 대중암시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80년 당시에도 세계 단일 화폐에 대한 각국의 움직임이 빌드버그 회의를 통해서 꾸준히 이어져 왔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계 단일 화폐 계획은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그동안 가져왔지만 결국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의 종이화폐나 금화, 이러한 실물 화폐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화폐의 모든 유동성과 동선을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점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 하나둘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천 년이라는 오랜 역사 동안 현대 사회의 각 나라 대표인들은 언제나 단일 화폐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자국 간의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해 각 나라가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버리는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외환 시장이 교란되고 국제 상품 시장의 가격 왜곡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한 천문학적인 부채까지 짊어지는 문제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늘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쯤 기축화폐의 화려한 종말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 타이밍이 언제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늘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들은 지금의 위대한 리셋의 이전인 2003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세그웨이 혁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꺼내들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금융과 기업에 대한 논제를 실제로 설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IT 기업들의 기술적 테크닉은 턱없이 부족했고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기반마저 미미했기 때문에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이루려고 시도했던 새로운 단일화폐 도입의 시기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인텔과 IBM은 미국 정부 국책과제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세계와 그리고 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이때 애플과 MS도 엄청난 수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IBM은 한국의 대학 연구진들과 또한 삼성이라는 기업과 협력을 하면서 4차 산업에 최적화된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다름 아닌 무엇보다 반도체 기술 개발에만 그 열을 올렸던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각국의 통화 주권으로부터 파생되는 통화 가치 조정에 따른 무역 분쟁의 갈등이 결국 자신들의 금융 권력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으로 유일하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이 지금의 디지털 세계 단일 화폐의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커런시를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4차 디지털 인프라, 즉 4차 산업이 가장 시급했던 것이고, 그 초석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완벽히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화폐 투기 열풍을 반드시 불러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디지털 투기 열풍을 불러왔던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전 세계 인류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할 만큼 아주 방대했고, 어마어마한 채굴을 통한 그 암호화, 블록체인의 암호화는 기업 스스로가 완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중들의 욕망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했던 것이 다름 아닌 2008년에 탄생되었던 비트코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비트코인은 이미 사람들에게 공표되기 전부터 언급되어 있는 화폐였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도 당시에 미국 외교협회의 빈 스틸 국제경제부 부장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디지털 골드와 화폐제도의 결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급작스럽게 발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골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과 같다, 즉 금과 같은 화폐다. 그들이 그렇게 설파했던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해서 세상에 최초로 공개되었던 그러한 코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국 정부와 미국 외교협회 관계자들은 디지털 골드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의 출현을 미리, 그것도 1년 전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최근 사토시가 NSA가 만든 가상의 인물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여기저기 솟아오르고 있는데, 그 정보를 열람해 달라라는 시민단체의 요구 속에서도 불구하고 NSA는 여전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만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저의 판단이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정보를 만약에 열람했을 경우 분명히 이 디지털 골드와 비트코인의 연관성에 대한 비밀이 모두 탄로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들이 완강히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보며, 이것은 마치 최초로 달에 당도한 나사가 달의 원석을 잃어버렸다라는 엉뚱한 논리처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SA, 그저 침묵만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쭉 줄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1984년에 하버드 대학교가 튀어나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가 튀어나온 이유를 봤더니 바로 IBM과 미국 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들 주체로 열린 산업화된 경제 국가들 간의 화폐 연합에 대한 5년 계획을 주최했던 상황이 나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하버드 대학 연구진들은 세계 단일 화폐 협회를 설립했을 정도이고, 단일 화폐의 단계적인 출범 시간표까지 세밀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화폐
화폐 전쟁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그들이 만든 시간표를 실제로 대조해서 현재 흐름과 맞춰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폐 개혁에서는 2009년에 유로존 신규 회원국으로 슬로바키아가 가입하게 될 것이고, 서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감비아의 5개국이 통화 동맹 결성을 할 것이며 통화 화폐 ECO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비록 2009년이라는 시기는 맞추지 못했지만 실제로 2019년도에 아프리카 8개국이 프랑스 세파 프랑을 단절하기 시작하면서 ECO 단일 화폐 개혁의 흐름을 타고 있고, 2027년을 완전한 도입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페르시아만 협력회의 GCC의 통합화폐 출범 계획을 발기할 것이고, 회원국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될 것이다. 자, 이것 또한 2008년을 시작으로 해서 먼저 아랍이 GCC 단일화폐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2020년에 아랍과 사우디가 GCC CBDC 화폐 개발을 합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네옴시티 인프라 도시를 통해서 직접 자신들이 만든 중동의 디지털 단일 화폐를 거기에 적용시킬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등도 네옴시티를 중심으로 단일 디지털 화폐 개혁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유로존 신규 회원국에 에스토니아가 가입을 하게 되고, 동아프리카의 부룬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루안다 이처럼 5개국의 통화화폐가 출범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화폐 연합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게 된다. 이것 또한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발트의 호랑이인 에스토니아가 2011년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도입해서 17번째 유로존 회원국이 되었으며, 2013년 EAC 5개국인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가 자신들만의 단일 화폐를 만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였으며, 실제로 2026년에 동아프리카 단일 화폐를 완벽 도입으로 추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유로존 신규 회원국들인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불가리아가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실제로 크로아티아가 2023년 유로존 결정을 지금 단행하고 있고, 불가리아는 2024년 가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 모두 2025년에 가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모두 EU가 발행하려고 하는 디지털 유로화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세계 단일화폐 금융 변화가 급변히 일어나게 되고, 대다수의 국가의 산업화로 이것을 도입 실시할 것으로 예측한다. 자, 이건 역시 2018년도 연도가 맞았습니다. 중국, 싱가포르, 스웨덴 등 자국의 CBDC 화폐를 하나둘 이때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하고 있고, 유럽 연합도 동서아프리카 연합들과 함께 손을 잡고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기업들도 중앙은행발 CBDC 화폐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는 세계중앙은행이 설립될 것이고, 세계중앙은행은 IMF나 세계은행의 운영 모델의 일부 혹은 전부를 채택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세계중앙은행의 설립이 되어 있지도 계획도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과량의 기축 달러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인위적인 달러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반면 패드의 힘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화폐의 새로운 권한이 이제부터 IMF나 세계은행으로 그 발권력의 권한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의회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세계 화폐를 제외한 다른 화폐는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이 기존 종이화폐 같은 경우 지금도 보십시오. BIS 중앙은행의 회원국의 지정은행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로 교환할 수 있도록 계속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가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즉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려는 그 이유도 검은 지하경제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그 명분을 앞세워서 결국은 중앙은행발 디지털 화폐의 강제적 교환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은행발 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우리는 서서히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탈중앙화,
이 탈중앙화의 디지털 화폐 규제는 정부의 지침 아래서 점점 더 거세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탈중앙화가 아닌 탈중앙화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폐 전쟁에서 말하는 그 연도와 시기가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결국은 화폐 전쟁에서 언급했던 그리고 예고했던 방향과 거의 흡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세계 단일 화폐에 대한 연구는 이미 1960년대부터 상당할 정도로 진전이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로 흘러가서는 본격적으로 IBM과 AT&T가 서로 손을 잡고 꾸준히 디지털 결제망 연구를 조용히 추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없이 흘러 1990년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IBM과 미 국방부의 협력 아래 태어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이 구글입니다. 이 구글이 새로운 패턴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빅데이터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탄생을 했던 것이고 여러분들도 어느덧 자연스럽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거래를 나도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MIT 경제학 교수인 찰스 킨들버거는 현재 일어난 디지털 혁명의 거의 모든 것은 세계 최고의 통화 시스템인 세계 단일 화폐 창조가 그 목적이다라는 말을 남기기까지 했고 IBM의 디지털 커런시 연구에 직접 참여를 했던 하버드 경제학 교수인 리처드 쿠퍼는 현재 망가져가는 자본 경제에서 단일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일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을 설립하고 더 나아가 통합 화폐 정책을 온전히 실시하는 방안만이 미래의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라는 말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글로벌 파이낸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브라이언 테일러는 세계 단일 화폐가 전 세계에 보급되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세계 200여 종 이상의 화폐가 거의 단일 화폐로 통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말대로 전 세계 다양한 화폐들이 점점 중앙은행의 디지털 단일 화폐의 영향력 아래에서 통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이미 비트코인의 출현은 디지털 골드라는 단어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사토시라는 가상의 인물은 단일 화폐를 만들어내기 위해 NSA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IMF와 세계은행 총장이 2001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가 하나로 연합하는 이 글로벌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가 지금의 왜곡된 기축화폐 통화 시스템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하면서 그 대안으로 디지털 골드를 통한 세계 단일 화폐를 실제로 역사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들이 왜 스스로 만든 기축화폐를 붕괴시키려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2021년에 이코노미스트가 발간했던 코브코인 속의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좌우측으로 중앙은행을 상징하는 그림과 전시한 아이콘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피닉스 그림의 이코노미스트지는 1988년 1월 9일에 발간이 되었고 그렇게 피닉스 코인의 기사가 출판된 지 약 30년 후에 또다시 이코노미스트지가 코브코인을 공표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의 세계, 하나의 돈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단일화폐 기사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다. 그것은 세계 통합의 연합이다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코브코인은 인터스텔라 영화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2015년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죠. 특히 우주의 경이로움을 이용해 새로운 통화 가치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했던 아주 완벽한 영화였습니다. 자, 이것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표지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극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 표지의 블랙홀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88년에 출간했던 피닉스 코인에 새겨져 있던 파이 모양을 블랙홀로 표현하고 있고 영화 이름도 IBM의 스텔라 루멘과 흡사한 인터스텔라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스텔라 루멘의 아이콘도 인터스텔라의 블랙홀 모양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IBM 기업이 최초로 미국 정부와 함께 디지털 화폐 커런시를 추진했던 기업이었다라는 사실도 이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이처럼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게 조용히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은밀히 주입시키고 있을 뿐이며 이것은 다만 여러분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주입받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도 스텔라룸에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금융 시스템에 그 개발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아프리카를 넘어서 유럽의 국경 간의 결제망으로 이것이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이유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커런시 결제망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CBDC 양의 각서를 체결까지 했는데, 스텔라 재단에서 디지털 자산 발행 플랫폼을 밀어주는 파트너사가 다름 아닌 스마트랜드라는 기업입니다. 스텔라 재단은 독일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단계를 통해 바로 스마트랜드를 이용해서 독일 부동산 회사와 부동산 토큰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럽 최강의 독일에서 IBM의 디지털 결제망을 구축하게 되면, 이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월드와이어 구축 시스템을 통해서 전 유럽에 그들이 원하는 단일화폐 결제망을 퍼뜨리는 것이 이제는 시간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 맞춰 최근 바이든은 IBM의 연구센터를 방문했는데, 그것은 바로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개발의 현장을 답사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때 스텔라룸앤과 월드와이어에 대한 금융적 논의도 함께 나눈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그들이 모두 이 새로운 금융질서의 계획을 다이앤유라는 명칭을 통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다이앤유라는 단어는 이번에만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빌드버그 회의장에서도 아메로라는 명칭과 함께 다이앤유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앤유라는 단어를 찾아본 결과, 유대인들이 과거부터 이 디지털 골드를 다이앤유라고 불렀으며, 이는 히브리어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혹은 신의 의지대로라는 그러한 어원의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과거부터 디지털 골드 혹은 다이앤유라는 명칭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불려왔던 화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화폐에 대한 다이앤유 계획을 가장 진취적으로 실행했던 이가 다름 아닌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형님이었습니다. 그는 2006년 당시의 빌드버그 회의에서 다이앤유 계획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긴 했었지만, 회의가 워낙 극비리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지금도 전무합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 진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모두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현재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같은 디지털 화폐 현상을 보았을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한마디 더 거들겠는데, 헨리 키신저 저 영감탱이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대략 40년 가까이 늦어졌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고, 한국 국민의 고유를 열심히 쪽쪽 빨아먹었던 저 노인네는 그 대가로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아무튼 저 헨리 키신저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잘근잘근 다시 곱씹어 보자면, 지금의 흘러가는 현상을 그리고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식량을 지배하는 자는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될 것이고, 석유를 지배하는 자는 한 대륙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화폐를 지배하는 자는 전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의 계획대로 변함없이 저것이 꾸준히 진행이 되게 된다면, 매끄럽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2년 뒤인, 그러니까 2025년까지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 혼란과 위기를 한동안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이 흔들리는 달러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과 전쟁을 이용한 무역제재의 위기 고조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기축화폐와 전 세계 통화가치를 디지털 화폐로 서서히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중앙은행발 화폐로 이것을 유도하기 시작하면서 단일 커런시를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랬듯이 지금의 상황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그 누구도 이 스마트폰과 CCTV를 감시의 목적이나 통제의 물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의 편리함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것이 통제하고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언제든 편리함과 타협을 해버릴 것입니다. 지금의 단일화폐 역시도 사람들은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인해 절대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약 오게 되더라도 절대 겁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길들여진 대중은 목줄에 묶인 강아지처럼 순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인류는 지금의 스마트폰의 혁명처럼 그들이 만든 계획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협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은 결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날뛰어도 그들의 손바닥 아래 놀아나고 있다라는 씁쓸한 그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